발자크가 이런 돈 문제 같은 거를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작가 중에 존 얘기 사실 쓰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돈. 돈을 잃고 빌리고 뭐 돈 내주고 막 이런 거 작가들이 이상하게 그 얘기를 쓰기 싫어하는데 근데 그걸 쓰면 사실 독자들은 굉장히 몰입해요. 현실감 있잖아요. 돈 때문에 늘 고통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주의라는 어떤 사조를 얘기할 때 발자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궁정 귀족이 로맨틱하게 뭐 사랑을 고백하고 막 이러고 있던 발자크는 자 이제 계산을 해보자. 상속녀를 만나면 1년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대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하고 그래서 발자크는 나중에 죽고 나서야 사람들이 가치를 알게 됐는데 자기는 귀족이 되고자 했지만 프랑스의 평범한 시민들의 모습을 그렇게 잘 그려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꾼, 하숙집 아저씨, 푸죽간 주인, 뭐 군인, 뭐 그 야망이 뭐였냐면 나는 프랑스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다 그리겠다. 그 프로젝트가 인간 희극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소설가들이 그리는 인간형이 고정돼 있어요 대체로. 비슷비슷한 사람. 영화도 그러면 조폭이 뭐 많이 나온다던가 뭐 스파이가 많이 나온다던가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발자크는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시골 여자도 쓰고 뭐 그다음에 의사도 다루고 뭐 고리대금업자도 다루고 사업가도 다루고 성직자도 다루고 내가 그러니까 거대한 프랑스라는 어떤 나라의 거대한 어떤 이런 인간 지도를 그리겠다. 그런 사실주의 사조가 바로 그 소설이 나오고서 한 10여 년 뒤에 나오게 되거든요. 결국은 사실을 그대로 보겠다는 그 정신이 인상주의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가 보는 것을 그대로 그리는 것. 사실 언제나 그렇지만 저는 이제 종종 어떤 새로운 생각이나 사상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제 추적하는 게 되게 재미있거든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문학이 먼저예요. 언제나 문학이 먼저 새로운 생각들을 해내고 미술이나 음악이 제일 느린 것 같고 음악이 좀 느려요. 느리고 미술이 오고 과학은 저 뒤에 가장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경우도 아마 발자크가 가장 사실적인 이야기를 처음 했던 사람이 아닌가. 저는 발자크를 그렇게 알았어요. 로댕이 힘들게 완성했던 근데 그 당시에 그 프랑스의 도시에 로댕이 그 발자크의 동상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고 발자크의 동상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약간 뭐라고 할까 좀 추레한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막 덥수룩하고 되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 다비드상이라든지 그런 막 잘생기고 멋진 미화되지 않은. 네, 어떻게 보면 다 늙어가는 그런 발자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막 철거 요구를 받아서 막 철거를 하고 엄청 욕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로댕이 끝까지 항변했던 게 내가 보는 발자크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근데 로댕이 어떻게 보면 근대 조각의 틀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인체를 일부러 왜곡한다든지 옛날 위인들의 동상은 보면 이렇게 멋있게 그리고 세밀하고 이렇게 다 책을 들고 보통 작가면은 근데 그 발자크상 이렇게 보면은 뒤에 이렇게 디테일들이 다 그냥 잘려 있어요. 깎여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하다 만 거 아니냐 이거. 근데 잔금을 안 받았냐. 발자크에 근데 지금 발자크는 다 이렇게 하고 마치 세상 전체와 맞서는 듯한 거만한 그런 그 남준 씨가 얘기한 것처럼 로댕은 이제 발자크의 정신만 표현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사실은 현대 미술의 시작인 거죠. 그게 인상주의인 그렇죠. 거고. 맞아요. 굉장히 그런 시도를 많이 했던 선구자니까 아마 선구자가 선구자를 알아본 게 아닌가. 사실. 근데 발자크는 아마 살아 있었다면 굉장히 저는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조가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말씀 너무 들어보니까. 멋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사랑했을 것 같긴 한데 자기의 이야기랑 정말 그 위에 있는 저 부르주아들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을 다 폭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발자크의 소설은 19세기 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네. 그 시기가 정말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가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끝나고 나폴레옹이 집권해서 온 세상을 막 전쟁하다가 몰락하고 다시 왕정이 복고된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다시 왕정이 왔는데 그 물론 귀족들은 많이 처단을 했죠. 귀족들하고 왕들도 다 처단하고 그 자리를 그 빈 자리를 부르주아가 이제 신흥 부르주아가 채웠거든요. 시민 계급이.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귀족들이 있던 그 자리에 들어가서 똑같이. 자신들이 귀족과 같이 되기를 원해서 성물과 다름없는 진짜 천박한 자본주의의 초기 정말 최악의 자본주의가 진행되던 시기였거든요. 네네. 그 발자크 본인도 그랬지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을지 진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사실 그런 식의 소설들이 이렇게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일반인들은 굉장히 열광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한 시대와 어떤 계급 또는 어떤 거를 대표하게 되는 예술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도 그걸 모르죠. 그런 운명을 받게 돼요. 자기는 자기가 그런 운명이 될 줄 모르고 새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등장하는 시민 계급, 온갖 장사치들, 그다음에 뭐 사업하는 사람들, 이 부르주아들의 자기가 대변자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그저 귀족이 되려고 열심히 썼을 뿐인데 근데 시대의 에너지가 발자크로 모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독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봐요. 자기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발자크는 신경 안 쓰고 그래 내 팬들 알았어. 나는 귀족이 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저는 그런 걸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네요, 진짜. 예. 네. 근데 예술가들은 한 번쯤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실은 나도 모르게 누구를 대변하고 있나. 근데 그게 딱 정확하게 제가 한 2, 3년 전쯤에 가장 많이 좀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이 고민했었던 건데 저희가 전 세계 마이너리티들의 대변자가 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뭐 지속되고 있는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 좀 소외됐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를 열성적으로 응원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한 거고 저에게 사랑을 주면 난 그들에게 제가 헌신적으로 뭔가를 했을 뿐인데 마이너리티가 저희를 백악관과 유엔의 중심으로 데려다 놓은 거예요. 어느 순간. No matter who you are, where you from, your skin color, your gender identity, just speak yourself. 너무 이제 스스로 계속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웠던 건 과연 나에게 자격이 있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이 에너지가 여기를 모였다고 해서 그 에너지를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곳에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혹은 시대적인 그런 사명이 나한테 있다고 내가 스스로 믿어도 되는가? 이게 오만 아닐까?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얘기인데요. 헤럴드 블룸이라고 이제 예일대 교수고 정말 중요한 문학 평론가인데 이 사람이 말한 개념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영향에 대한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예술가들을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예술가가 될 때 다른 예술가한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술가들이 어떻게 예술가가 되냐 하면 불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시인을 너무 좋아하지만 저 아티스트가 나에게 너무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내가 그의 그냥 아류가 되는 것을 저항하잖아요. 이 저항을 하면서 자기 것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가 영향에 대한 불안을 선배 예술가한테만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자의식을 가지고 불안을 느껴야만 하고 나는 나의 것이 있다라고 해서 실은 거기 투항하지 않고 막 자기 것을 만들어 갈 때 이 대중은 또 대중대로 에너지를 투사하고 실은 이 강력한 두 힘이 대결하면서 예술가는 자기 나름대로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가고 대중은 대중대로 자기 에너지를 거기에 투사하는 이 갈등과 기란 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사실은 창작자들은 어떤 목표를 두고 달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그냥 이거 하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뭐 이것들이 어떻게 막 생물처럼 뭐 해석이 되고 해석이 되고 비평가들이 여기다 뭘 어떻게 하고 맞아요. 팬덤이 생기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진짜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 아니 왜냐면 지금 죽은 얘기를 나누는 거를 들어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거장이구나. 거장이 되게 이런 책무의 그 무게 느껴본 적 없는 불안. 없어요 나는. 심지어 제가 뭐 작품을 내면 거기 평론가들이 평을 써요.
괜찮은 걸 봐요. 그래서 다음 인터뷰 때 이렇게 얘기했다. 많은 분들이 심지어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말 되네? 그리고 마치 되게 의도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난 그게 되게 편하던데. 그렇죠. 발자크라는 인물이 계속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숨기고 싶은 모습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누구나 다 그런 세속적인 욕망이 있고 신분이 올라가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욕망이 맞아요.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그걸 잘 숨기고 살아요. 잘 숨길수록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발자크라는 사람은 그거를 그냥 가감없이 다 내보여준 사람이죠. 어쩌면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숨기고 싶었던 나의 욕망과 나의 모범적이지 않은 면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오늘 발자크 얘기를 듣다 보면 발자크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흥미진진한 건 김명하 선생님이었어요. 그런 면이 있는지 몰랐고. 마트리오시카 같은 꺼내도 까도 새로운 꺼내도. 저는 지루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 중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책을 봐도 그 사람을 좀 알 수 있고. 그 저는 소설가로서 인생의 중요한 과제는 아마 심리학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기의 다양한 자아를 통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를 용서하거나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건데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해서 다 잘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의 나도 타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그래서 맨날 이불킥 하잖아요. 그때 왜 그랬을까?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내가 타인인 증거가 우리 집에 오는 택배예요. 도대체 이건 뭔가 누가 시킨 건가 보면 사흘 전에 내가 시킨 게 내가 왔어. 이걸 왜 샀지? 기억도 안 나. 네. 우리는 이제 술 먹은 다음날 카드 영수증 있고 과거에 내가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걸 왜 냈을까? 이해가 안 되니까 미쳤다고 말하 표현하지만 실은 과거에 내가 잘 통합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소설을 보면 거기에 발자크 같은 인물이 저지르는 걸 보더라도 그래 내가 그때 저런 마음이었겠구나. 나에게 저런 점이 있었지. 그때 내가 약간 젊었을 때 저랬었는데 저때 저랬었구나. 또는 발자크가 겪은 어떤 부모로부터 이렇게 사랑받지 못했던 고통을 볼 때 자기도 돌아보지 않았던 자기 과거의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실은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구나.